군주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는데 네. 군주론의 이제 몇 대목을 제가 지금 인용을 하니까 그건 다 이런 배경에서 네. 이런 필요로. 네. 근데 우리는 자기가 읽고 싶은 내용만 읽는다. 네. 이런 표현까지 이제 우리가 들었습니다. 네. 또 아까 뭐 로마사 논고도 말씀 들어보고 나니까 꽤 유명한 책이에요. 중요한 책이죠. 그런데 왜 마키아벨리 하면 군주론만 떠오를까요? 그 책이 왜 그렇게 유명해졌나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는요 아직 리비우스의 로마사가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예, 예. 이건 정말 충격적인 고백인데요. 리비우스의 로마사는 사실 로마사를 이해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도구입니다. 마키아벨리가 그 책을 해석을 했습니다. 네. 왜 해석을 했을까요? 자기 시대에 어떤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고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키아벨리의 로마사 논구를 잘 모릅니다. 두 분이 번역을 하셨어요. 로마사 논구는 번역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로마사 논구의 원저였던 리비우스의 로마사가 아직 번역이 안 되지 돼 않았다는 있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주 멀다는 것이고요. 마키아벨리가 사실 로마사 논구만 쓴 것도 아닙니다. 많은 책을 썼습니다. 네, 네. 카스트로초 카스트라카니의 생애라는 책도 썼고요. 전쟁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피렌체 역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심지어 마키아벨리는 희곡 작가였습니다. 만드라골라, 그라치아 이런 희곡을 쓴 사람입니다. 예. 마키아벨리가 생계가 곤란하자 희곡을 써서 돈을 벌었어요. 꽤 유명했습니다. 네. 마지막에 자기 생애를 정리를 할 때 자기를 군주로를 쓴 사람으로 표시하지 않고요. 희곡 작가 마키아벨리라고 씁니다. 그걸로도 돈도 벌었으니까. 돈을 벌었습니다. 예, 예. 심지어 교황 앞에서 그 연극이 상영되었고요. 베네치아에서 그 연극이 상영되다가 무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다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인산인을 이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는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천재군요. 예, 정말. 천재입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어. 그러니까 로마사 리비우스의 로마사를 인용하는 방식이라든지 그것을 자신의 경험에 녹여서 재해석하는 방식이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공화정의 가치나 혹은 군주론에서 군주제를 강화하는 방식을 보면은요. 이건 뭐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네. 있죠. 근데 군주론만 알려지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떤 지적 수준이랄까 그런 한계다 한마디로. 글쎄요. 우리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좀 한계가 있었죠. 그러면 진짜 그 권모술수의 대가 강자의 편에서 약자를 핍박한 자 이게 아닌 네. 진짜 마키아벨리의 모습은 뭔지 마키아벨리가 정말 자신의 생각으로 갖고 있던 리더십에 대한 생각은 뭔지 조금 정리해 주세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마키아벨리는 약자들의 수호천사였고요. 또 그 역할을 자처했던 사람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철저한 약자였습니다. 가난했고요.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아버님은 뭐 하시던? 아버지가 공정인, 우리 같으면 삼류 법률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증인. 예, 공정인 이렇게 하고 법률적인 피렌체가 아무래도 상공인의 도시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세금을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금을 내지 못한 사람은 피렌체에서는 스페키오라 부릅니다. 스페키오는 거울이라는 뜻도 있고 벽면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세금을 내지 않으면은 아예 이름을 공지해버립니다. 밖에다가. 백교 공전 벽에다 붙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집안이 모욕을 당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공직에 나서지를 못합니다. 못하겠죠. 예. 그래서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이 마키아벨리는 세 번의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1478년도에 나폴리가 공격해 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자기가 직접적인 그 피해를 입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을 뺏기게 됩니다. 군대에게. 그래서 도망을 가야 했던 형편이었어요. 예. 그 10대 때 경험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1498년에 프랑스가 또 피렌체를 쳤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 메디치가 축출된 쫓겨나게 사건입니다. 네. 1527년에는 스페인이 또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세 번의 전쟁을 겪게 되는데 물론 그 시대에 이탈리아 사람도 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왜 우리는 당해야 되는가? 왜 우리 피렌체라는 나라는 문화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데 제2의 로마인데 이런 강대국에 시달림을 당해야 되는가? 네. 왜 세 번이나 내가 이 전쟁을 겪어야 했을까? 이제 이런 사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변하게 되고 또 많은 새로운 생각들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나라에 대한 반성도 일어났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마키아벨리도 세 번의 전쟁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개인적으로는 약자들을 보호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네. 큰 거시적으로 보면은 우리 피렌체는 어떻게 하면은 강자들의 행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평생 고민하게 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공화정의 공직자로 있을 때라든지 메디치 가문에서 버림을 받고 이제 산탄들에서 은둔하면서 책을 쓸 때도 그것을 늘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강자들의 행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길을 찾았나요? 그 평생 동안 그것을 모색해 나가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로마서 농구에서도 보면은요 약자들과 강자들의 싸움을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합니다. 마키아벨리가 왜냐하면 그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 때 강자가 약자에게 이런 행동을 하고 약자는 강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말하라든가 혹은 이렇게 해라는 그런 조언을 덧붙이게 되는 그 것이죠. 조언을 좀 정리해 보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바로 네, 그렇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여기에 둘러싸여서 네. 강자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어떤 약자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생존 전략을 짤 것인가 네. 정말 중요한 숙제거든요. 정말 중요한 마키아벨리가 숙제입니다. 찾은 답은 뭡니까? 먼저 약자들 말고 약소국을 만약 우리가 약소국이라 한다면은 강대국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한다면은 마키아벨리의 가장 중심되는 생각은요 용병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용병을 쓰지 마라. 예. 자국군을 만들자. 자국군을 만들어라. 예. 피렌체에서는 용병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인구가 작았고요. 예.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독재자가 등장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키우지 않는 겁니다. 예, 군대가 사실 이 독재자를 이제 부추기는 옹위하죠. 옹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병을 썼던 겁니다. 아예 자국군을 두지 않고 용병을 썼어요. 그런데 이 마키아벨리가 볼 때 우리가 당하는 이유는 용병을 쓰기 때문이다. 용병은 열심히 안 싸운다. 자기 이익을 위해 싸운다는 거죠. 예, 자기의 그 전리품이라든지 혹은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배상금을 노리고 심지어 전쟁을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전쟁을 안 하기도 하고 예. 사실 마키아벨리가 공화정의 제2서기장을 있으면서 맡았던 임무가 군사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사실 군대를 모집하고 군대를 훈련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국민으로 구성해서. 예. 그래서 마키아벨리에 대한 책을 쓸 때 제가 굉장히 많은 곳을 다녀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보지 않으면 쓰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군대의 그 군인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던 기록이 있어요. 예. 제가 다 찾아갔습니다. 현장을 다 갔습니다. 네. 몬테풀치아나든 이런 그런 작은 도시들이 있거든요. 그런 도시를 찾아다녀봤어요. 근데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도시들이에요. 지금도 작은 도시들입니다. 물론 아름답기는 하죠. 그곳에 가서 30명 모집을 합니다. 데리고 가서 군사훈련시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자국민으로 구성된 자국군. 그러니까 부국강병하지 않으면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외국에 놀아난다는 거죠. 우리의 관점에서는 사실 용병 그럼 우리 너무 낯설기 때문에 그렇죠. 용병을 쓰지 말고 자국민의 군대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지침은 부국강병, 자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네요. 스스로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남의 힘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사실 그 내용이 군주론의 핵심입니다. 자주안보. 그러니까 타인의 호의나 타인의 보호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주국방. 그게 첫 번째고요. 또.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지금은 이제 큰 거시적인 것을 국가적인 것을 말씀드렸다면은 개인적인 차원에 있다면은 침묵하라는 겁니다. 침묵하라? 네.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지 마라라는 겁니다. 역시 로마서 농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긴 이야기인데 짧게 말하면은 귀족들과 평민들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당시 귀족들은 시빈회가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민들은 아주 곤궁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근데 사건이 벌어져서 이제 이 가난한 평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분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네. 파업을 일으킨 거죠.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요. 파업을 일으켰어요. 이제 그때 이제 전쟁도 해야 되고 주수도 해야 되고 나라를 이제 청소도 해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시빈회에서 갔어요. 가서 이제 화해하자. 이러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 싸워봐야 우리 다른 외국만 도와주는 건 아니냐. 자중질환 할 때가 아니다.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럼 그때 마키아벨리가 이제 분석한 겁니다. 그때 자신들의 의도를 드러내지 말아야 된다.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소리치냐면 민중들이 좋다. 화해하자. 대신 그 10명을
사형을 처하자라고 자신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음흠. 상징적으로 화해의 조건으로 우리가 다시 로마로 돌아갈 테니 10명을 사형에 처하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10명이 어떻게 이야기했겠어요? 안 되겠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예,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서 주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 사건을 분석하는 거예요.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 나중에 10명을 처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 자신들의 의도를 섣불리 드러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쉽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의도가 드러났고 그래서 공격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드러내지 말고 두 번째 힘을 길러라는 겁니다. 힘을 길러라. 이게 자신의 침묵하고 힘을 길러라. 침묵하고 힘. 이게 중국에서는 도광양회라 그러죠. 그죠? 예.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는 건데 사실 중국 공산당이 추구했던 정책 중에 하나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렀다가 이제 빛이 났을 때 이제 그것을 친다는 그런 이론인데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길렀다가 이제 자기 손에 정확한 무게가 쥐어졌을 때 그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단호하게 행동한다. 네, 네. 단호하게 행동한다. 주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주저하죠.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제 동시에 뭐 윤리적인 양심 이런 것들을 네, 떠올리면서 네. 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키아벨리가 이제 그 로마사 농구에서 그 주장을 펼치면서 사례를 든 것이 바로 군주론의 사례를 든 것이 바로 체사레 보르자라는 인물입니다. 체사레 보르자는 또 이름이 생소하실 텐데 로마 교황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교황님의 아들이 있다는 건 좀 이상하죠. 어쨌든 그 체사레 보르자가 교황령 영토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교황령이 로마가 있고요. 예. 그 주위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확장시키느냐를 마키아벨리가 친구로 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공직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파견되어 가서 그 체사레 보르자를 따라다니면서 그 약체 교황군 군대를 가진 체사레 보르자가 어떻게 강력한 도시들의 그 용병 대장들을 점령하느냐, 승리를 거두느냐를 분석한 겁니다. 약자가 어떻게 강자를 이기느냐에 대한 내용이죠. 이제 사실 그 내용이 군주론의 아주 핵심 내용 중에 네. 하나인데 그 내용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침묵하고 힘을 기르고 침묵한다는 게요.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그런 특징을 드러내게 되죠. 내가 뭘 원하는지를 밝히지 드러내지 않는 않으니까. 거죠.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체사레 보르자가 특히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동도요. 밤에 했습니다. 그냥 정광석화. 예측하지 못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있고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을 내릴 때는 과단성 있게 행동하는 행동 그런 것들을 이제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는 그 체사레 보르자 약자가 강자를 이겼던 그 사례를 들면서 이제 한 가지 더 붙이는데 그게 바로 타인의 호의나 타인의 보호를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이제 앞에 용병이나 자주국방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네.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방식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죠.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지 않다가 이제 기회가 오면은 힘을 기른 다음에 그다음에 과단성 있게 행동하고 타인의 힘이나 타인의 보호를 기대지 않는 것. 그것이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방식이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네요. 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대목이네요. 이 대목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두렵고 조심스러운 것은 제가 약자들이 강자를 이기는 방식에 대해서 마키아벨리식의 답변을 드렸는데 만약에 체사레 보르자가 그런 아주 약자가 강자를 이겼던 최고의 그 어떤 모델이라고 한다면은 또 제가 한 가지 덧붙일 것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뒤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천하의 체사레 보르자도 별 볼 일 없었다. 구절이 나옵니다. 그 구절은 무슨 말이냐면은 체사레 보르자가 정말 신출귀몰하고 놀라운 지력을 가졌고 과단성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타인의 호의를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아버지가 먼저 교황님이셨는데 이 흑사병으로 짐작되는 이제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되고요. 체사레 보르자도 죽게 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죽은 건 아닙니다.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쓴 겁니다. 그도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죠.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교훈은 뭡니까? 포르투나의 힘입니다. 포르투나? 예.
운명의 힘이라는 운명. 것입니다. 예. 예. 마키아벨리가 볼 때 인간이란 그 탁월함을 추구하는 비르투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세사레 보로제가 비르투스를 이제 추구했습니다. 탁월함을 추구했어요. 네. 막 고단성이 있고 뭐 신추기무라고 뭐 타인의 의지.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인간도 운명의 힘 앞에서는 포르투나라는 그 운명의 힘 앞에서는 무참하게 이제 간다는 거죠. 예. 인간의 한계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아무리 그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권력력으로 권력을 쟁취한다고 해도 네. 결국에는 이제 제사레 보로제가 쓰러진 것처럼 그 운명의 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마키아벨리 생애의 결론인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도 사실은 최고의 공직에 올랐지 않습니까? 14년 동안 정말 황제와 진짜 가서 대결하고 대화하고 제사레 보로제가 친구였고 교황님들과 함께 대화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예, 운명의 힘에 의해서 1512년에 예. 이제 시골로 유폐된 상태에서 끼니 걱정을 해야 했고 새를 잡아먹고 새를 잡아야 됐고 결국 실업자로 살다가 이제 비참하게 1527년에 죽게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나 권력을 뺏긴 사람들에게 제가 마키아벨리 입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운명의 힘 앞에서 겸손해지자. 겸손해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오랫동안 군사 독재 정권을 지냈고 그렇습니다. 87년 육공화국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대통령 직선으로 6명의 전직 대통령을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만 네. 그 말로가 항상 다 안 좋았단 네. 말이에요. 네. 이 마키아벨리와 같은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리더들은 뭘 배워야 할까요? 마키아벨리가 진짜 새를 잡아먹으면서 썼던 편지가 남아 있는데 편지. 자기 친구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오늘도 동네 농부들과 함께 그 노름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포카 같은 걸 쳤겠죠.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포도주 한 잔 넣고 싼 포도주를 넣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농담도 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들과 헤어져서 집으로 들어와서 식사를 한 다음에 8시쯤 되었을 때 나는 관복으로 갈아입는다는 겁니다. 정말 그 요새 웃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웃기면서 슬픈. 예, 그런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공직이 쫓겨났는데 이제 시골에서 유폐 땅에 살면서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시골 사람들하고 이게 도박을 하다가 그다음에 집 밥 먹고 이제 저녁에 관복을 딱 갈아입고 자기 서재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나는 옛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다네. 고전을 읽는다. 고전을 읽는 겁니다. 리비우스의 로마사, 뭐 타키두스의 역사 이런 책들이겠죠. 그 책을 읽으면서 그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이죠. 질문을 던지다는 겁니다. 왜 그때 그런 식으로 행동하셨습니까? 왜 카이사르 당신은 그때 루비콘강을 건넜습니까? 그리고 그 의미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요? 라고 회고하고 또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4시간 동안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죽음도 두렵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도 전혀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편지죠. 제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이 포르투나의 힘 앞에서 무참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극적으로 어떤 가슴 아프게 이제 말년을 보내실 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권력 가진 분들 생각을 하면은 제가 우선 그 포르투나의 힘 앞에서 운명의 힘 앞에서 겸손해질 필요가 있고요. 그 순간에도 고전을 펼쳤던 마키아벨리의 그 자세, 삶의 자세를 한번 꼭 기억해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고전은 우리가 지쳤을 때 혹은 노년의 문턱에 들어섰을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요. 또 젊었을 때는 우리를 날카롭게 하고 아주 명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저는 고전을 읽으십사라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또 실제로 같이 많은 분들과 함께 고전을 읽고 있기도 합니다. 고전으로 돌아가서 역사와 대화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건 이미 퇴임하신 어떤 전직 대통령들한테 이제 해줄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모두 다 그 권력의 말로가 안 좋았느냐 이 대목에 대한 답변을 주신다면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미래를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전이 많은 성공과 실패 사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군주의 거울 같은 장르의 책만 해도 네. 훌륭한 군주의 모습들, 어떤 실패하거나 잘못된 군주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다른 예를 들어 투표, 그러니까 선거에 몰두하지 우리가 왜 군주가 되려고 하는가, 우리가 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하지 않고 권력을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선거의 기술만 가지고 권력을 잡는다는 겁니다. 막상 이제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어떤 사람을 써야 되고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해야 되고 나라의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되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성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2000년 아니 몇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가 그 지혜를 온축해 왔거든요. 그러면은 함께 공부하고 함께 숙고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대 정신을 읽고 역사 속에 대회하면서 나의 자기 소명 의식이 뚜렷하고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고 권력을 잡고 이게 가장 바람직하죠.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 당시 영국을 이끌었는데요. 그가 읽었던 책은 전쟁의 기술이 아니고 로마 제국 세망사였습니다. 에드워드 기본이 쓴 책인데요. 로마 제국이 왜 망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죠. 에드워드 기본이 왜 로마 제국이 그렇게 필멸할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한 분석을 한 내용을 읽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의 시련을 이제 그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정치를 하시는 분들 혹은 기업을 이끄시는 분들 혹은 우리 사회 지도자들은 그 손에서 그 어떤 권력의 망치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책을 놓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수님은 원래 신학 전공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신학이 아닌 다양한 인문학 전도사로 변신하시게 됐습니까? 하느님에 대한 모든 언명은요, 그 제한적이고 모순이고 부족합니다. 신학은 인간학입니다. 우리가 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간에 대해서 반드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적인 성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이 위험한 것은 신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배타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이 나를 선택했다 혹은 내가 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배타적인 성격이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주위를 보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인문학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런 배타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 관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은 그런 어떤 신학이나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또 제가 늘 이렇게 강조하기 때문에 저는 인문학과 그 신학의 어떤 수직적인 요소를 보려고 노력을 하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교수님의 책을 보면 울지 마라. 인생은 울보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마키아벨리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문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사회에 약자들이 많습니다. 강자도 많죠. 강자 힘도 강력합니다. 그래서 많은 약자들이 요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제가 사실 그 책을 쓰기 전에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강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죠. 우리 한국 사회의 강자들이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 어떤 모델은 없을까? 우리나라 강자들이 본받아야 할 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자 세력권이 형성된 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제가 메디치 가문에 대해 책을 썼어요. 근데 쓰고 난 다음에 제가 굉장한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사회 약자들에 대해서 나는 외면해야 되는 것인가? 나는 왜 주목하지 않았을까? 네. 그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마키아벨리를 선택을 한 것이고요. 그 마키아벨리의 생애를 돌아봤을 때 그야말로 그는 정말 약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키아벨리가 그렇게 약자의 삶을 살았지만 울지 않았다는 거죠. 울지 않고 늘 주먹으로 눈물을 닦고 고전을 펼치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아주 무자비한 운명이 자기를 쳤을 때 그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이면서도 유쾌함을 잃지 않고 그 행복한 삶을 추구했던 그 마키아벨리를 보면서 제가 사실 드리고 싶었던 우리 사회의 스스로를 약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자신에게도 다시 계속해서 저 자신을 환기시키는 측면에서 비록 약자의 삶이 될지라도 혹은 내가 약자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을 내 한계로 받아들이지 말고 늘 노력하고 하지만 늘 자기 자신을 기쁨으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말을 덧붙였습니다. 네, 늘 노력하라가 우선이죠. 그렇습니다. 문명으로 받아들이라는 맨 마지막이죠. 그렇습니다. 늘 노력하는 것, 특별히 예. 고전을 읽는 것 예. 정말 중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전을 읽으면서 마키아벨리가 우리한테 해주는 이야기는 자기 힘을 길러라. 힘을 기르고 남에게 의존하지 말아라. 의존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 속내를 너무 쉽게 드러내지 마라. 자기 힘이 생겼을 때는 과단성 있게 행동하라. 그렇죠. 네. 그러나 안 되는 운명은 또 받아들여라. 예, 그 운명의 힘 앞에서 겸손해지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순서를 바꾸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운명적으로 약자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러면 그건 울본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예. 저는 강자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일단 그 역순으로 하면은 운명의 힘 앞에서 무참하게 무너졌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겸손해지라는 말씀을 강자들에게는 먼저 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오늘 귀하신 말씀 잘 들었고요. 교수님이 강조해 주신 그런 역사와 고전 속에서 찾는 지혜,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원칙적인 그렇습니다. 정답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좀 실현되는 그런 우리 정치권의 모습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말씀 드리죠. 울지 마라. 인생은 울보를 기억하지 않는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